남자친구의 옛사랑이 돌아오자 그는 저를 욕구 해결 상대일 뿐이라며 모욕하고 들러리가 되라고 강요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프랑스로 이민을 갔고 그는 신부 측에게 파혼당했으며 제게 99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부드럽게 속눈썹에 내려앉아 나는 살며시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깼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꼭대기층인 우리 집은 아직 지난밤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민준의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가 공기 중에 섞여 있어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팔을 뻗으며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반숙 계란 프라이를 곁들인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할 생각에 부풀었다. 벌써 5년째 나는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민준이 먼저 일어났다. 그는 평소처럼 나를 돌아보며 안아주지 않고 그저 침대 머리맡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그의 각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고뇌에 차 있고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조금 서운했지만 분명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서연아,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일어나 무릎을 감싸 안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민준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꿰뚫고 저 멀리 어딘가를 향하는 듯했다. 아라가 한국에 돌아왔어. 그녀는 어젯밤 비행기로 도착했어. 그 이름은 잊혀진 열쇠처럼 내가 애써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한 영역을 갑자기 열어젖혔다. 아라, 민준의 고등학교 시절 깊었던 짝사랑 상대이자 그가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그 소녀. 그녀가 갑자기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다. 가슴이 살짝 아려왔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많이 변했겠어요. 여전히 예쁘더라. 민준이 대답하며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무의식 중에 입가에 띄었. 그 미소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모든 용기를 끌어모으는 듯했다. 결심했어. 이번에는 진지하게 그녀를 다시 만나볼 거야. 난 그녀에게 고백 한 번 제대로 못했고 내 청춘에게도 온전한 마무리를 빚었어. 방 안은 순식간에 답답해졌다. 공기가 짙어져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그대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목소리는 기를 잃고 떨렸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뭐였어요? 그 질문은 내가 5년 내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감히 직접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5년 동안 나는 그의 곁에서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그를 돌봤고 그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함께했으며 그가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는 나의 조용한 희생이 결국엔 공식적인 관계와 약속으로 보답받을 것이라 믿었다. 민준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가 이내 잔인할 정도로 무심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린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냥 서로 필요할 때 도와준 것뿐이지. 안 그래? 남자들은 다 그런 욕구가 있잖아.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필요를 해결한다는 그 말이 강력한 전류처럼 등을 타고 흘러 나를 마비시켰다. 결국 내 5년의 청춘, 5년의 사랑과 희생은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더러운 네 글자로 요약될 뿐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의 앞에서 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눈 속의 무너짐을 알아채지 못한 듯 민준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좀 도와줘야 해. 네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 아라가 장미꽃다발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섬세한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더 좋아할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목구멍이 쓰라렸고 심장은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옷을 되는 대로 집어들고
욕실로 뛰어들어갔다. 이 남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숨을 곳이 필요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물이 식어 살이 차가워질 때까지 나는 추위에 마비되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민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 자신을 위해 약간의 체면은 지켜야 했다. 마침내 수건을 대충 두르고 나왔을 때 침실은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은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청소 서비스 업체 맞죠? 로얄 팰리스 아파트 전체 청소 패키지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했다. 마치 사업 계약을 논의하는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특히 서재 옆 작은 침실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음 말로 내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아, 그 방의 옷. 화장품부터 잡다한 것들까지 여자 물건이 꽤 많습니다. 그냥 전부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세요. 미래의 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침실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손에 든 수건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작은 침실. 그곳은 손님용 방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직접 조립한 옷장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드물게 함께 갔던 여행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이 있었고 나무 상자 속에 소중히 보관해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나에게 그곳은 추억의 세계였다. 그에게는 그저 불필요한 것들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직접 과거의 파편들을 정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이 집에서 나의 존재를 가장 빠르고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마치 지난 5년이 그가 빨리 잊고 싶은 악몽이었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무서운 공허함만 느껴졌다. 모든 감정이 죽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 옷장에서 가장 단순한 원피스를 골랐다. 민준이 사주지 않은 옷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화장은 하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에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 거실로 나가자 민준은 막 통화를 끄는 참이었다.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침묵을 체념과 수용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이 집, 이 부유한 삶, 그리고 이 남자까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는 곧장 문으로 걸어가 평소에 신던 플랫슈즈를 신었다. 어디가? 민준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 침묵에 조금 짜증이 난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고리를 꽉 쥔 채 나지막이 한마디 대답했다. 아침 사러요.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걸어 나갔다. 내 모든 세상이었던 집을 뒤로하고 내가 속하지 않을 사람에게 낭비해버린 5년의 청춘을 뒤로하고 나는 아침을 사러 가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잡아 무의식적으로 부모님 집 주소를 말했다. 가는 내내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익숙한 도시가 이제는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질까? 나는 목적지 없이 민준의 아파트를 떠났지만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도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남는 유일한 본능일 것이다. 어머니는 발코니에서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다. 이 시간에 넋이 나간 모습으로 돌아온 나를 보고 어머니는 급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으셨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셨다. 어머니의 익숙한 온기에 내가 애써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어머니 품에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서름과 아픔이 억누를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나오시다가 그 광경을 보셨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와 내 등을 토닥여 주셨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다. 과묵하시지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셨다. 부모님은 캐묻지 않으시고
그저 내 곁에서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나는 이 잔인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항상 아끼고 신뢰했던 사위가 사실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바로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어머니, 즉 예비 사부인이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요. 사부인 댁 식구들 모두 오셔서 단란하게 저녁 식사나 하시죠. 두 집안이 다 같이 모인 지 오래됐잖아요. 수학이 넘어 예비 사부인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셨다. 눈빛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국 초대에 응하셨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 식사였을 것이다. 민준의 집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분위기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민준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도착한 것을 보고 그는 그저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우리가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예비 사부인은 반갑게 손을 잡고 어머니를 식탁으로 이끌며 계속해서 웃고 말했다.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사부인. 우리 집에 곧 경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백년가약을 생각하게 됐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나와 민준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셨다.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비 사부인은 손을 저으며 크게 웃었다. 아이고, 사부인,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준이의 마음속 주인공은 서연이가 아니랍니다. 그 말은 우리 가족 모두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멈칫하셨고 어머니의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다. 예비 사부인은 우리의 어색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제국그룹 회장님 댁 막내딸 알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민준이랑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그 예쁜 애요. 미국 유학에서 막 돌아왔는데 예쁘고 능력도 좋고 집안은 말할 것도 없죠. 둘이 정말 천생연분이라니까요. 예비사 부인은 말하면서 나를 곁눈질했다. 비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나는 식탁 밑에서 두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깊게 파고들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었다. 어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저희는 이제 막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지난 5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과 수줍음이 묻어 있었다.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만 나는 목구멍이 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부모님도 수저를 들지 않으셨다. 식탁 위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오직 민준 모자만이 즐거워 보였다. 그들은 아라에 대해, 미래 계획에 대해, 화려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다. 그 후 며칠은 나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민주는 대대적으로 아라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악은 그가 항상 나를 그 일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날 아침의 독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제일 친한 친구라는 역할을 유지하며 그 가면을 쓰고 나를 고문했다. 서연아, 넌 이런 거 나보다 잘 알잖아. 이 명품 가방, 아라가 좋아할까? 그는 내게 수십 장의 비싼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며 의견을 묻게 했다. 나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물건들을 보며 그저 영혼 없는 글자들을 쳐낼 수밖에 없었다. 예쁘네요. 오빠, 혹은 분명 좋아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눈물 섞인 밥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한낮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연아? 오늘 밤에 아라랑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그랜드 호텔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괜찮을까? 아니면 좀 더 로맨틱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나을까?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나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고 싶었다. 몰라요. 제발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가장 잔인했던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다. 민주는 차를 몰고 우리 집까지 나를 찾아왔다.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는 내가 거절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했다. 그는 나를 시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주얼리 샵으로 데려갔다. 반짝이는 진열장 앞에서 그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리키며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물었다. 이거 어때? 이걸로 아라한테 프로포즈하려고 그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할까? 나는 진열장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비참한 얼굴이었다. 심장이 누군가 칼로 한 번 더 깊게 베는 것 같았. 프로포즈. 그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여자에게 프로포즈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의 곁에서 5년을 보냈지만 약속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민준도 자신이 너무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나를 따라와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하지만 난 정말 아라한테 진심이야.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냥 이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가장 친한 친구. 그 두 단어가 얼마나 쓰라리게 들리는지.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억지로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반지 예쁘네요. 사세요. 그녀는 분명 당신에게 반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보지 못하도록 서둘러 가게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괜찮은 척해야 했다. 우리 가족과 그의 가족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체면을 깎을 수는 없었다. 관대한 가장 친한 친구 연기를 하는 몇 달 동안 나의 기력과 정신은 완전히 소진되었다. 나는 야위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으며 낮에는 항상 멍하고 넋이 나간 상태였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매일 온갖 보양식을 해주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넘길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저 침묵하셨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나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겼다. 늘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향기였다. 아버지는 내게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주시고 맞은편에 앉으셨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단호했다. 서연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하셨다. 네가 마음 아픈 건 알지만 피하는 건 방법이 아니야. 평생 민준이 그늘 아래서 살 수는 없어. 나는 찻잔에 떠있는 캐모마일 꽃잎을 내려다보았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그럼 아빠 말을 들어보렴. 우리 가족의 프랑스 지사 기억나니? 몇 년 동안 현지 지사장에게만 맡겨뒀더니 아빠 엄마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곳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할 때가 왔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의 눈빛은 신뢰로 가득했다. 너는 경영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은 안 했지만 민준이 옆에서 그가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키는 걸 지켜봤잖니. 아빠는 네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믿는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분위기 전환도 할 겸 너만의 커리어를 쌓을 기회로 삼으렴. 프랑스, 화려한 파리. 그 생각은 터널 끝의 빛처럼 갑자기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완전히 낯선 곳. 민준도 없고 아라도 없고 동정의 눈빛이나 수군거림도 없는 곳.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 하지만 내 안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 나는 여전히 미련이 있었고 민준이 나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아빠, 저는 회사를 경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서 혼자.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혼자가 아니야. 아빠, 엄마가 같이 갈 거야. 우리 이민 가자. 여기 사업은 삼촌에게 맡기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우리 딸은 약한 사람이 아니야.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을 뿐이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서연아. 아버지의 말씀은 내 몸에 힘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렇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민준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이민 계획. 그 생각은 더 이상 먼 탈출구가 아니라
눈앞에 놓인 명확한 목표이자 길이 되었다. 나만의 계획이 생겼지만 나는 여전히 민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게 입힌 상처에 아직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낡은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말투였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나랑 아라랑 같이 저녁 먹자. 꼭 와야 해. 아라한테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네가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나는 거절하려다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분명한 끝이 필요했다. 그들의 행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남은 미련을 깨끗이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았어요. 몇 시에 어디예요?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준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5성급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고급스러운 공간, 따뜻한 노란 조명,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모든 것이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해 완벽했다. 단지 나의 존재만이 모든 것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아라는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가녀린 몸매와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가볍지만 섬세하게 화장을 해서 마치 공주 같았다. 나를 보자 그녀는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먼저 악수를 청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아라예요.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가장 친한 친구고 이 세상에서 오빠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례적으로 답했다. 식사 내내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관찰자의 역할을 했다. 나는 민준이 아라를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장면을 봐야 했다. 예전에는 그가 귀찮다고 항상 투덜댔던 일이었다. 나는 내가 이미 외울 정도로 아는 그의 농담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우아하게 웃으며 그에게 화답하는 사람은 아라였다. 그들은 아라의 유학 시절 이야기, 미래 계획, 그리고 집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미래의 그림을 그렸다. 한때 내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이었다. 아라는 완벽한 여자로 보였다. 똑똑하고 섬세하며 말솜씨도 좋았다. 하지만 가끔 민준이 보지 않을 때 그녀는 나를 곁눈질했다. 승리자의 탐색과 도발이 섞인 눈빛이었다. 서연 씨, 아라가 갑자기 나를 향해 말을 걸며 내 침묵을 깼다.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마 저희가 아직 서먹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쇼핑하러 가요. 제가 옷 몇 벌 고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민준 오빠 취향은 아직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요. 서연 씨가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말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이었다. 이제 민준을 이해해야 할 사람은 나고 당신은 과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아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그녀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 자신도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미소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남자의 취향은 사실 아주 쉽게 변하거든요. 내 말에 고급차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아라는 잠시 당황했고 입가의 미소는 어색해졌다. 민주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감을 느끼기엔 충분했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아라를 향할 때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에이, 서연이 신경 쓰지 마. 쟤 원래 농담 잘해. 우리 도시 야경도 꽤 예쁘지? 다음 주에는 더 멋진 곳에 데려가 줄게. 한가운데 요트 위에서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그는 말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고 아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는 그들의 애정행각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긴 빗줄기로 번졌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영혼 없고 외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일까? 그들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 쓸모없고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바다처럼 광활한 슬픔이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아라를 위해 세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를 위해 차려줄 개인 회사, 세계 일주 여행에 대해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고 아라는 그의 품에 안겨 가끔 킥킥 웃었다. 그들은 뒷좌석에 앉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차는 도시의 큰 도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멀리 고층 빌딩에서 나오는 불빛이 반짝였다. 민주는 이야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갑자기 어둠에 가려진 골목에서 건축자재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튀어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아라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제동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마치 달려드는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번쩍였다. 반사적으로 나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어둠이 덮치기 전에 앞두 좌석 사이의 틈으로 나는 영원히 나를 괴롭히란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을 날려 아라를 품에 꼭 껴안고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모든 충격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는 내가 앉아있는 뒤쪽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고 내 옆 창문 유리는 수백만 조각으로 박살나며 차가운 얼음비처럼 내게 쏟아졌다. 머리를 차문에 세게 부딪혔고 뇌까지 찌르는 듯한 격통이 덮쳐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나는 짙은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겨우 힘을 주어 뜰 수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나오는 하얀 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모든 것이 흐릿하다가 점차 선명해졌다. 나는 온통 하얀 병실에 있었고 머리는 망치로 맞는 듯 아팠으며 오른쪽 팔은 하얀 깁스로 무겁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아, 정신이 드니?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어머니는 내 남은 손을 꼭 잡으셨다.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곁에서 계셨다. 고뇌의 찬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다.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 괜찮아요. 나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목이 바싹 말라 힘없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다. 뇌진탕의 오른팔은 부러졌대. 의사 선생님이 회복하려면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하셨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니? 나는 눈을 감았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민준이 자신의 몸으로 아라를 감싸던 모습. 육체적 상처보다 더 시리고 아픈 고통이 내 몸의 모든 세포로 스며들었다. 그와 그녀는 괜찮겠죠, 엄마. 내 질문은 어머니의 억눌린 슬픔을 건드린 듯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말들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이미 산산조각 난 내 심장을 찔렀다. 나중에 너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택시기사님한테 들었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그 여자애만 챙기더래. 그 애는 그냥 찰과상 좀 입고 너무 놀라서 기절했을 뿐인데. 그런데 너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머리카락이 다 젖어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숨을 들이쉬며 흐느낌을 참으셨다. 그런데도 그는 구조대원들에게 그 여자애부터 데려가라고 고집을 부렸대. 너에게 응급처치를 하려던 간호사를 밀쳐내고는 저 여자는 괜찮아요. 나중에 해도 돼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쇼크 상태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소리쳤다는 거야. 제 여자친구. 그 두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또렷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선택을 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려진 사람은 바로 나였다. 5년의 사랑, 20년의 우정, 그 모든 것이 그가 갓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몇 주밖에 안 된 여자의 공황 발작보다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나와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파서 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울었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을 바친 것에 울었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저울질에서
나는 분명히 훨씬 가벼운 존재였다. 이틀 후 내가 진통제를 먹고 막 잠이 들었을 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다. 어머니는 곁에서 사과를 깎다가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드셨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민준과 아라가 들어왔다. 민준의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아라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보고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일어나 내 병상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고 목소리는 모기만 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서연 씨 문병 왔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니었다면 됐어. 민준이 아라의 말을 끊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근처 탁자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좋은 뜻으로 서연이가 어떤지 보러 온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하셨지만 나는 살며시 고개를 저어 어머니를 앉히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가 과연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민주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를 보았다. 내 머리에 붕대와 깁스한 팔을 훑어보고는 내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다행히 아라는 괜찮아.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야. 그가 시작했다. 첫마디는 내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인의 상태에 대한 안심이었다. 너는 의사 선생님이 별 걱정 없다고 하셨으니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다 큰 어른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차에 탈 때도 조심했어야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내 마음을 베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나를 내버려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귀찮게 만들었다고 은근히 비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가 간접적으로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아라는 뒤에 서서 민준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서연 씨가 이렇게 다쳤는데 정말 미안해요. 네가 왜 미안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민준은 아라를 달래고는 다시 나를 보며 더욱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조심했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너였어. 이제 잘 됐네. 난일도 산더미 같은데 두 사람 다 걱정해야 하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없는 행동이었지만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 그들은 공기만도 못했다. 내 침묵은 민준의 체면을 깎는 듯했다. 나는 그가 차갑게 코웃음 치는 소리를 들었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우리는 먼저 갈게. 너는 잘 회복해. 그러고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병실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병실 문이 막 닫혔을 때 나는 비로소 눈을 떴다. 나는 눈앞에 생기 없는 하얀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한 방울에 물이 잔을 넘치게 했다. 모든 환상과 희망, 아주 작은 것이라도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 나를 안아주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지금 어떤 위로의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셨다. 오직 침묵과 어머니의 품만이 내 마음속 폭풍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익숙한 온기를 느끼며 사고 후 처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졌다. 엄마, 나는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아주 단호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딸.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는 너 먹을 죽 좀 사러 잠깐 나가셨어. 배고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빠 좀 이리로 와달라고 해주세요. 아빠 엄마 두 분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내 목소리의 이상함을 눈치채셨다. 어머니는 많이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거셨다. 15분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손에는 아직 따뜻한 죽통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는 다시 어머니를 보셨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엄마, 저 깊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을 말하기 위해 모든 용기를 냈다. 저 동의해요. 우리 프랑스로 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굳으셨다.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다. 아버지는 다가와 죽통을 탁자에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다. 아버지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다.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듯 했다. 정말이니, 서연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다. 네, 확실해요. 저 여기서 단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과 이 과거가 없는 곳에서요.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래, 우리 딸이 결정했으니 아빠 엄마는 전적으로 널 지지할게. 네가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좋아, 그렇게 결정하자. 서류와 일 처리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몸조리에만 집중하렴. 이제부터 아무도 우리 딸을 힘들게 할 수 없어. 바로 그날 오후, 내가 아직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민 계획이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일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연락하셨다. 어머니는 가져갈 물건과 처분할 물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셨다.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아주 긴급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정확히 일주일 머물다 퇴원했다. 머리의 상처는 덜 아팠지만 깁스한 오른팔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운명의 밤, 민준의 선택을 상기시키는 유형의 증거였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거나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모님과 변호사가 조용히 가족의 큰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용한 마지막 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 같았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민준이랑 아라 약혼 파티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기로 했단다. 너는 민준이랑 몇 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 꼭 와서 축하해줘야지. 나는 침묵했다. 목이 메었다. 축하.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걸 보러 오라고?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는 내가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아, 아라한테도 말해뒀어. 걔가 널 아주 좋아하더라. 다가올 결혼식에서 네가 자기 들러리가 되어주길 바란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중요한 날 곁에 서 있으면 아주 의미 있을 거라고 하더라. 걔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줘. 들러리. 그 두 단어는 내 마지막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따귀 같았다. 그들은 내가 와서 지켜보길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연극의 일부, 그들의 행복을 위한 장식품이 되기를 원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거절하면 부모님만 더 곤란해지고 남들이 보고 수군거릴 것이다. 나는 그저 메마른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지난 몇 년 동안 민준이 사준 화려한 드레스들을 바라보았다. 그 옷들을 입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나는 무릎을 덮는 길이의 단순한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를 골랐다. 무늬도 없고 포인트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파티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싶었다.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화려하고 호화로웠다.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고 크리스털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으며 감미로운 음악과 활기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준과 아라는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멋진 흰색 정장을 입었고 그녀는 스팽글이 달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다. 동화 속에서 나온 선남선녀 같았다. 내가 온 것을 보고 민주는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마치 내가 지나가는 손님인 것처럼. 아라는 반대로 활짝 웃으며 다가와 내 멀쩡한 팔짱을 끼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언니, 저 오늘 예쁜가요? 그녀는 한 바퀴 돌았다.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빛났다. 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바 근처의 구석진 곳을 찾아 물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관찰했다. 나는 민준의 부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며 예쁘고 능력 있는 미래의 며느리를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민준의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축하하며 감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세계에서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나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아라가 다가왔다. 그녀는 와인 2잔을 들고 내게 한 잔을 건넸다. 입가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서연 언니, 왜 여기서 혼자 앉아 있어요? 저기 가서 다 같이 즐겨요. 나는 아라의 잔을 받지 않고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좀 피곤해서요. 여기서 잠시 앉아 있을게요. 아라는 내 거절에 개의치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자기 잔을 옆에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이 작은 구석에서는 갑자기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 언니, 아라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더 이상 처음의 친근함은 없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 오빠 말이 맞았어요. 언니는 정말 멋진 친구예요. 그녀는 친구라는 단어를 의미심장하게 강조했다. 나는 침묵하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순수하고 천사 같은 외모 뒤에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아라는 계속했다. 목소리에 약간의 도전적인 기운이 섞였다. 민준 오빠는 언니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했어요. 그럼 언니도 알겠네요. 그가 곁에 어떤 여자가 필요한지, 그렇죠? 그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 집안 배경이 맞는 여자. 그에게 건강한 아이들을 낳아줄 수 있는 여자 말이에요.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그녀는 승리를 과시하고 있었다. 민준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이고 나는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일어나 자리를 뜨려고 했다. 더 할 말 없으면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요, 언니. 아라가 서둘러 일어나 내 손목을 잡았다. 언니한테만 할 말이 있어요. 여긴 좀 시끄러우니 저쪽 계단으로 갈까요?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더 하려는지 보고 싶었다. 아라는 나를 비교적 한적한 비상계단 구역으로 이끌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놓고 입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과 민준 오빠 사이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좀 분수를 알아야죠. 나중에 온 나도 눈치가 있는데 먼저 온 당신은 왜 그렇게 뻔뻔하게 그에게 매달리는 거죠?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설마 이해 못하는 척하는 건 아니겠죠? 아라가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희생한 걸로 그를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그들이 필요한 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내고 그건 당신에게는 없는 거죠.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민준과 아라의 친한 친구 몇 명이 웃고 떠들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얼핏 보였다. 아라도 그들을 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갑자기 내 귀에 바싹 다가와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다. 능력도 없고 애도 못 낳는 여자 주제에
알아서 꺼져주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러고는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스로 뒤로 넘어지며 계단 몇 칸을 굴러내려갔다. 동시에 그녀는 고통과 공포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아, 서연 씨, 왜 저를 밀어요? 아라의 비명은 조용한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져 모든 이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즉시 민준과 아라의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그리고 연회장 쪽에서도 음악이 멈추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나는 계단 위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아라를 보았다. 아름다운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금 그녀는 정말 가련해 보였다. 잔인하게 공격당한 연약한 희생자처럼. 아라야, 괜찮아? 익숙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군중 속에서 화살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는 서둘러 내려가 아라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축했다. 목소리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어디가 아파? 심하게 다쳤어?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아라는 흐느끼며 민준의 품에 기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오빠, 서연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언니랑 얘기 좀 하려고 했을 뿐인데, 언니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이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비난의 시선이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눈빛이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극도의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마치 내가 괴물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그는 벌떡 일어나 상처 입은 야수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서연, 너 미쳤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분노에 찬 고함이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그녀에게 손을 댈 수 있어? 그녀를 질투한 거지?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고 그녀를 선택해서 그래서 그녀를 해치려고 한 거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변명,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그의 눈에 나는 질투의 눈이 먼 사악한 여자고 그녀는 무고한 천사였다. 내 어떤 말도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내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수백 개의 눈이 집중된 가운데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네가 이렇게 비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인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잘못 봤어. 너는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없어.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공간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군중의 수군거림을 들었고 나를 향한 힐난과 손가락질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변호할 권리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는 재판정에 서 있는 것 같았다. 12년의 사랑, 20년의 우정,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굴욕감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길을 터주는 군중 사이를 최대한 꿋꿋하게 걸어나가려 했었다. 나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즉시 이곳을 떠나야 했다. 내가 어떻게 그 호텔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걸었다는 것만 기억난다. 밤의 번화한 도시 속에서 목적 없이 계속 걸었다. 택시를 잡지도 부모님께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밤의 차가운 바람이 내 마음을 찢는 고통과 굴욕감을 마비시켜 주기를 바라며 걷고 싶었다. 나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에 휩쓸려가는 마른 잎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바로 그때 가방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메시지였고 이내 소셜미디어 앱에서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졌다. 궁금해서 휴대폰을 열어보니 진짜 폭풍이 덮쳐왔다. 휴대폰 화면은 나를 겨냥한 수많은 게시물, 사진, 상태 메시지로 가득했다. 흐릿하고 의도적으로 편집된 짧은 동영상에는 내가 위쪽에 서 있고
아라가 아래로 넘어지는 순간과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만 담겨 있었다. 동영상 아래에는 자극적인 캡션이 달려 있었다. 충격, 20년 지기 친구, 질투심의 약혼 파티에서 라이벌 폭행. 아래로 스크롤하자 수많은 악성 댓글이 이어졌다. 그 자리에 있던 민준과 아라의 친구들이 앞다투어 증언을 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민준에게 매달렸는지, 얼마나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면 내 나를 사악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제3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라는 가련한 희생자가 되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몇몇 가짜 계정들이 나와 민준의 옛 사진을 파헤쳤다는 것이다. 예전에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에 비꼬는 듯한 문구를 달았다. 얼굴은 순해 보이는데 속은 뱀처럼 독하네. 위선자 갑. 이 미디어 폭풍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몇몇 저급한 가십성 뉴스 사이트에서 공유되기 시작하며 수천 개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나는 거기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떠들썩한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의 악역이었다.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버지 번호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어디 있니?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렴. 큰일 났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고 두 분 모두 표정이 매우 안 좋았다. 아버지는 내게 노트북을 보여주셨다. 화면에는 제국그룹 미래의 경영인 폭행당해 용의자는 태평건설 회장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회사까지 언급했다. 방금 협력사에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곧 체결할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회사와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서연아, 이번에는 단순히 너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사업 전체를 망가뜨리려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보고 옆에서 흐느끼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떠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의 부재가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라와 민준이 일으킨 미디어 폭풍은 내 명예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계획을 앞당기는 강력한 촉매제였다. 평생 사업에서 정직함만을 추구해 오신 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비열하고 개인적인 공격에 직면하셨다.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조용한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업무 인수인계, 위임장 작성, 재정 문제 정리를 위해 변호사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거의 밤낮으로 일하셨다.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셨다. 가져갈 것, 처분할 것, 모든 것이 긴급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우리가 시간과 경주하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 같았다. 나는 거의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오른팔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육체적 고통은 마음의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나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침묵 속에 잠겨 스스로 상처를 곱씹고 치유하고 싶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집도 매물로 내놓았다. 모든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주일 만에 구매자를 찾았다.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가꾸신 장미정원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문득 나와 민준도 예전에 이런 집과 정원을 꿈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꿈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다. 옛집을 떠나는 날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모든 방을 둘러보며 익숙한 벽을 손으로 만지고 추억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이곳은 내가 잘하는 것을
첫사랑의 설렘을, 그리고 사랑과 배신 모두를 지켜본 곳이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마침내 비행기 타는 날이 정해졌다. 아버지가 내게 비행기 표를 보여주셨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출발일은 공교롭게도 민준과 아라의 결혼식 날과 정확히 겹쳤다. 아마도 운명의 장난일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하고 단호한 마무리.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 나 역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게 될 것이다. 이 여행은 돌아올 나를 기약하지 않는 여행이 될 것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 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여전히 민준 어머니의 활기찬 목소리였다. 사부인, 내일이 아이들 좋은 날이긴 한데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끼리 단출하게 식사나 한번 했으면 해요. 사장님 내외랑 서연이 출장 가기 전에 송별회겸해서요. 몇 달이나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다들 보고 싶을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셨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가 가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거절하면 의심만 살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엄마. 아마 이것도 마지막일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는 민준의 집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처럼 숨막히지 않고 대신 거짓된 슬픔이 감돌았다. 민준은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결혼식 마지막 준비로 바쁘다고 했다. 오직 그의 부모님과 우리 가족뿐이었다. 예전부터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민준의 아버지가 술잔을 들고 약간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장님 내외랑 서연이가 민준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이 우선이니 이해합니다. 자, 이 잔을 비웁시다. 모두의 출장길이 순조롭고 사업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잔을 들고 완벽한 연극을 하셨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갔다가 곧 돌아올 겁니다. 두 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대신 아이들에게 축하 인사 전해주세요. 나는 거기에 앉아 쓰디쓴 밥알을 억지로 삼켰다. 나는 한때 친부모처럼 여겼던 민준의 부모님을 보았다. 그들은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해 전혀 모르셨다. 우리의 영원한 떠남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내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에 대해 나는 그들이 안쓰러웠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아, 네가 가면 아주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민준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으니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내야지.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 늙은이들 꼭 보러 와야 한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무심한 말은 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좋은 친구. 어떻게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식사는 어른들의 아쉬움 속에서 끝났다. 우리가 떠나기 전 민준의 어머니는 내 손에 빨간 봉투를 쥐어주셨다. 이건 가는 길에 행운을 빌어주는 작은 선물이야. 받아주면 내가 기쁠 거야. 나는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받았다. 익숙한 저택의 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인생의 일부였던 모든 것들에게 안녕을 고했다. 내일부터 우리는 남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온 도시가 아름다운 주말을 맞이할 준비로 들떠있는 동안 어느 호화로운 호텔에서 민준과 아라가 가장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가족은 이미 국제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는 짐이 많지 않았다. 필수품과 가장 중요한 기념품 몇 개를 담은 여행 가방 몇 개뿐이었다. 집, 차, 그리고 대부분의 가구는 팔거나 처분했다. 우리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가볍게 떠났다. 공항은 언제나 시끄럽고 붐볐다.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과 이야기를 안고 바쁘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은 어제 집문 뒤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다. 수속을 밟기 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조용히 연락처에서 너무나 익숙한 민준 오빠라는 이름을 찾아 삭제 버튼을 눌렀다. 소셜미디어 앱에 들어가
그와 아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나에게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가자, 딸.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께 미소 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네. 우리는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수속 카운터로 향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기실에 앉아 거대한 철제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여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졌다. 나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주 끔찍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다. 우리 비행기의 출발이 안내되었다. 나중에야 그날 민준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모든 희비극을 전해 들었다. 여전히 나와 연락을 유지하던 몇몇 공동의 친구들을 통해서였다. 그들은 그 결혼식이 도시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또한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비참한 결혼식이었다고 말했다. 예식장은 동화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유명 인사들이었다. 민준과 아라는 무대 위에 서서 빛나 보였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신랑이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준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았고 가끔 출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굴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엿보였다. 그는 나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의 결혼식에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두 가족의 수십 년 된 교류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의 기쁜 날을 골라 영원히 떠나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예식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민주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신호음뿐이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해졌다. 옆에 서 있던 아라는 불쾌해 보였다. 왜 그래요? 곧 시간인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손을 저었지만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그는 우리 집 유선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벨이 몇 번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인사말을 청하려 할 때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아버지의 번호와 연결되었다. 아마 그때 우리 비행기가 경유지 공항에 막 착륙했을 것이다. 민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둘러 구석으로 달려갔다. 목소리는 책망으로 가득했다. 아주머니 댁은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다들 어디 계세요? 곧 예식 시간인데 왜 아직 아무도 안 오셨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하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아, 민준아, 미안하구나. 우리 가족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너희 결혼식에 못 가게 됐어. 두 사람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 민준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무슨 급한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잠시 와서 축하해주고 가셔도 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다.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한마디였다. 우리 가족은 지금 공항이야. 프랑스로 이민 가려고 준비 중이야. 그럼 이만. 비행기가 곧 이륙해서 잘 지내라. 전화가 끊겼다. 사람들은 민준이 그 구석에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 평소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당황과 불신만이 남았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버림받은 것이다. 예식의 사회자가 여러 번 대본을 보고 신랑을 쳐다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본식을 시작하려 했을 때 민주는 여전히 무대 한 구석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고 눈빛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아라는 계속해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불쾌했던 표정은 분노로 변해 있었다. 왜 그래요, 민준 씨.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나 망신 주지 말아요. 아라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민주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몇몇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단편적인 말들이었다. 말도 안 돼. 프랑스로 이민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마침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민주는 아라의 아버지, 즉 늘 위압적인 표정의 제국그룹 회장을 돌아보았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생겨서요. 그 말은 화약통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아라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라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급한 일, 내 딸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파혼해서 우리를 망신 주려는 건가? 궁지에 몰린 민주는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 애가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고 해서 제가 찾아봐야 합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서 민준의 입에서 나오자 그것은 아라의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었다. 아라의 아버지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 딸과 결혼식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여자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가? 뭐라고, 내 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대체품, 모든 것이 드러났다. 나와 민준의 5년간의 관계,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모두 폭로되었다. 노골적으로 기만당했다고 느낀 아라의 아버지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예식장에 외쳤다. 신부의 아버지로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 결혼식을 취소함을 선언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배신하고 의리 없는 사위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분노와 수치심에 흐느끼고 있는 아라의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함께 횡하니 나가버렸다. 민준과 그의 부모님만이 무대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모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꿈의 결혼식은 한편의 희극처럼 끝났다. 고국에서 비극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은 반나절 이상 걸렸지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꿈도 꾸지 않고 한밤중에 놀라 깨지도 않는 깊은 잠을 잤다. 파리는 쌀쌀한 가을 아침과 맑은 하늘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곳의 공기는 정말 달랐다. 신선하고 아주 낯선 향기가 났다. 자유의 향기였다. 우리는 아버지가 미리 임대해둔 서비스 아파트로 갔다. 안정적인 집을 찾기 전까지의 임시 거처였다. 아파트는 작고 예뻤으며 발코니에서는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늘어선 고풍스러운 거리가 내다보였다. 부모님과 짐을 대충 정리한 후 나는 하루 종일 꺼져 있던 휴대폰을 꺼냈다. 충전기를 꽂자마자 화면이 켜지면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진동했고 화면은 끔찍한 광경으로 가득 찼다. 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99통, 카카오톡, 메신저, 일반 문자 메시지로 온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어가는 한 사람의 심리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처음의 메시지들은 분노와 명령조로 가득했다. 서연, 어디야? 감히 내 결혼식에 안 와? 당장 돌아와. 다음은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혼란이었다. 프랑스로 이민? 장난이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는 애원과 간청이 이어졌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모든 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결혼식은 취소됐어. 다 내 잘못이야.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마지막은 절망이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보고 싶어. 네가 필요해. 나를 이렇게 혼자 두지 마. 나는 몇 개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이 말들이 한 달 전이었다면 내 마음을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낯선 사람이 보낸 무의미한 글자들일 뿐이었다. 내 심장은 그가 약혼 파티에서
나를 모욕했던 그 밤에 죽었고 병원에서 나를 내버려둔 그날에 묻혔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모든 메시지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연락처에 들어가 민준의 전화번호를 영구히 차단했다. 예전 유심칩을 빼서 두 동강 내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다가 내 행동을 보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새 휴대폰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 새 유심칩도 사왔다. 이 번호로 쓰렴. 우리 가족과 정말 친한 사람들만 알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네, 새로운 삶은 새로운 것들로 시작되어야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은 과거의 쓰레기들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 파리에서의 첫날들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도전이었다. 나는 속성 프랑스어 과정에 등록했고 진짜 대학생처럼 매일 열심히 수업에 갔다. 우리 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각자 다른 이야기와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내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 애쓰는 베트남 여자, 서연일 뿐이었다. 수업 외 시간에는 부모님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익숙한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자잘한 일들이었다. 점차 내 프랑스어 실력이 늘자 아버지는 나를 고객 미팅에 데려가고 협상에 참여시키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두 발로 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업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민첩함, 소통 능력, 그리고 약간의 예술성을 요구했다. 민준 곁에 있을 때 조용히 배웠던 경험들이 이제는 강점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맴도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점차 나 자신을 더 자신감 있고 강인한 버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파리의 거리를 배회하며 고풍스러운 박물관을 방문하고 센 강변의 작은 카페에 몇 시간씩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좋은 책을 읽었다. 나는 고독을 즐기는 법, 스스로 기쁨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나와 부모님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밤마다 아버지는 시간을 내어 내게 경영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어머니는 프랑스식 디저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공유했다. 내가 점차 밝고 활기차지는 것을 보며 나는 부모님이 많이 안심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릭상부르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국제 학생들과 친해졌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사진 동아리에 초대했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했지만 삶의 무게가 그 취미를 잊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할 기회를 얻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평온하고 조용히 흘러갔다.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점차 흉터가 되어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친구 혜진이가 그 시절 민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말했다. 파혼의 충격 이후 민준은 거의 무너졌다고. 그는 과묵하고 말이 없어졌으며 하루 종일 술집에 틀어박혀 술에 취해 살았다고 한다. 그의 회사는 원래 아라 집안의 인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처들이 차례로 계약을 철회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다. 그가 10년을 바쳐 이룩한 사업은 이제 붕괴 직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차마 내버려 두지는 못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다고 한다. 그 절망적인 나날 동안 민주는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꼭대기층 아파트로 돌아갔다.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버려진 낡은 가구 몇 개만 남아 있었다. 혜진이 말하길 그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책상 서랍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짙은 갈색 가죽 커버에 쌓인 공동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다. 아마 나 자신도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다. 그것은 나와 그가 5년 전 그의 회사가 첫 대형 계약을 따낸 직후에 만들었던 통장이었다.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날 나는 기쁘게 그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 자금 모아요, 오빠. 매달 각자 조금씩 넣어서 나중에 우리 같이 세계 일주해요. 민준도 그때는 기쁘게 동의했었다. 혜진이 말했다. 민준이 그 통장을 열어보고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그의 손은 떨면서 한 장 한 장 넘겼다. 입금자 이름란에는 오직 서연이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매달 규칙적인 습관처럼 매달 5일 나는 그곳에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을 입금했다. 5년 동안 단 한 달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란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텅 빈 공간이었다. 숫자 하나 없었다. 그는 잊었거나 혹은 아마도 그 약속에 한 번도 진심으로 마음을 쓴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얇은 적금 통장과 무미건조한 숫자들은 나의 일방적인 노력과 그의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을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내가 혼자 조용히 쌓아올린 공동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민준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찾기 시작했고 나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뒤늦은 후에는 굶주린 야수처럼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결국 그는 어떻게든 혜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늦은 밤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술 냄새로 가득했다. 혜진아, 나 민준이야.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거 알지만 제발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을까?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싶어. 나의 모든 고통을 지켜본 혜진은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비웃었다. 만나서 뭐 하게요? 민준 씨. 또 그녀를 모욕하려고요. 아니면 또 한 번 그녀를 내버려 두려고요. 당신 때문에 내 친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민준은 침묵했다. 혜진은 그 기회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디어 폭풍에 대해 우리 가족의 회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와 그의 새 연인이 일으킨 뒷수습을 위해 얼마나 체면을 구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혜진은 민준이 전혀 몰랐던 한 가지 진실을 말했다. 아라씨 집안이 파혼한 게 단지 당신이 저를 그리워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본성을 알아봤기 때문에 파혼한 거예요. 5년 동안 고난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냉정하게 버릴 수 있는 남자라면 더 좋은 조건의 상대를 찾으면 자기 딸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분들은 사업가예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당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위험천만한 투자 대상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당신이 모든 걸 잃은 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에요. 민준 씨. 사람들은 그 통화 이후 민준이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부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몰락이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배신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 경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그에게 너무 늦게 찾아왔다.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프랑스에서의 내 삶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나는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파리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으며 가족 사업에서 점차 내 자리를 찾아갔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고 눈물 많은 소녀가 아니었다. 과거의 좌절은 나를 단련시켜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온 가족이 베트남에 한번 다녀와야 한다고 발표하셨다. 회사 지분 양도에 관한 마지막 몇 가지 절차에 온 가족의 직접 서명이 필요해서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곧 정기 주주총회가 있어서 아버지가 참석해야 했다. 그 소식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다.
돌아간다. 그 두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나는 조금 두려웠다. 옛사람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 내가 힘들게 아물게 한 상처를 다시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내 생각을 읽으신 듯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그의 눈빛은 신뢰로 가득했다. 서연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지금의 너는 예전과 달라. 우리는 도망치기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주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야. 그들 없이도 네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은 내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정신적 보약 같았다. 그렇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었다. 이번 여행은 내가 정말로 성장하고 강해졌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돌아온 날 도시는 여전했다. 여전히 붐비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남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온 자립적인 여성이었다. 우리는 옛집에 머물지 않고 다른 아파트에 숙소를 구했다. 익숙한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내가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혜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너 돌아왔지? 너한테 당장 해줘야 할 말이 있어. 그 알아 있잖아. 걔 곧 결혼한대. 너희 회사랑 큰 경쟁 상대인 KT그룹 회장 아들이랑 결혼한대. 나는 얼어붙었다. 아라는 그 모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이 세상은 정말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가족 변호사와 함께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생각을 말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법망을 빠져나가게 둘 수 없어요. 소송을 걸고 싶어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저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우리 딸이 정말 다 컸구나.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법적인 문제는 여기 변호사 삼촌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족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 삼촌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서연아. 1년 전 그 사건은 언론에서 잠잠해졌지만 증거는 모두 우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비방 댓글부터 호텔 직원의 증언까지 그녀를 명예훼손 및 비방죄로 고소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개인과 기업의 명성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으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내 고소장과 함께 두꺼운 증거 서류 처리 법원에 제출되었다. 법원 소환장을 받자마자 아라의 가족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1년 동안의 침묵 끝에 내가 갑자기 돌아와 이렇게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돈과 인맥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거절하셨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와 법의 정당한 처벌입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라와 KT그룹에 다가오는 결혼은 중요한 사업적 결합이었다. 이 스캔들이 다시 불거지면 두 가족의 명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었다. 그들은 화해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라가 직접 내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그녀 목소리는 예전처럼 달콤하거나 도전적이지 않고 감추기 힘든 떨림이 있었다. 서연 씨,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던 먹잇감이 이제 돌아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라를 만나기로 동의했지만 혼자는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중립적인 카페에서 만났다. 아라는 혼자 왔다. 그녀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꼼꼼하게 화장했지만 피곤함과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예전의 도도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내 맞은편에 앉은 아라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힘겹게 나왔다. 서연 씨, 미안해요. 1년 전 그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질투심이 많고 철이 없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옆에 앉아있던 내 변호사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아라 씨, 그 사과는 좀 늦은 것 같군요. 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족 회사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말뿐인 사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상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제 결혼식이 곧 열려요. 이 일이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라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없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지울 수도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비방했던 바로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길 원해요. 모든 진실을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경제적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겁니다. 아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공개 사과는 그녀가 거짓말쟁이이며 모든 연극을 꾸민 장본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명문가 아가씨의 이미지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고 다가오는 결혼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심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내 요구는 아주 관대한 편이에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조건을 받아들이고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소송을 계속해서 법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는 일어섰다. 눈물과 어려운 선택만이 남은 아라를 홀로 남겨두고 가족과 예비시댁 그리고 법원의 압박은 아라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었다. 만남 며칠 후 내 요구대로 그녀의 개인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었다. 그 글에서 아라는 약혼 파티 밤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비방 행위를 인정했다. 질투와 오해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연극을 스스로 꾸몄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 게시물은 즉시 또 다른 미디어 지진을 일으켰다.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한때 나를 비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동정하고 아라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녀와 KT그룹 회장 아들의 약혼은 당연히 그 직후 파혼되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들의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상대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다고 한다. 법원도 최종 판결을 내려 아라에게 우리 가족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오후 민준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 그는 전화하지 않고 혜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냥 15분만 예전 그 카페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줘. 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끝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다. 작은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었다. 민주는 아주 일찍 와 있었다. 그는 창가 구석에 익숙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야위고 초췌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흩어져 있었다. 비싼 옷은 헐렁해 보였다. 예전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피곤함과 고통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온 것을 보고 그는 서둘러 일어나 어색하게 의자를 빼주었다. 나는 앉지 않고 그와 마주섰다. 15분이에요.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다. 서연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었고 눈이 멀었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몰랐어.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낙고해진 적금 통장을 꺼냈다. 지난 1년 동안 이걸 계속 가지고 다녔어. 밤마다 이걸 꺼내보고 내 가슴을 쳤어. 내가 너를 어떻게 놓쳤는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나는 쓰레기야.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테이블 위에 적금 통장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한때 내 모든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어리석었던 시절의 기념품일 뿐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민주는 더욱 절망하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나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 한가운데서 그의 행동의 주변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서연아, 제발. 그가 고개를 들었다. 붉어진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너에게 보상할 기회를 줘. 내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치유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회사도 다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우리 같이 프랑스로 가자. 네가 원하는 어디든. 다시는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 말들이 2년 전이었다면 나를 감동시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려는 한 남자를 볼 뿐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민준 씨.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그가 제대로 서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에는 날카로움도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명확하고 단호함만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네요. 우리 사이의 일은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그녀를 선택하고 나를 버렸어요. 당신은 그녀를 믿고 나를 모욕했어요. 당신은 그녀를 보호하고 나를 상처 줬어요. 전부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다. 당신의 지금 후회는 진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건 내 마음의 흉터를 지울 수도 없고 죽어버린 사랑을 되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적금 통장을 그에게 살며시 밀었다. 기념으로 가지세요. 그건 내 청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무관심의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그의 점차 공허해지는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마지막 말을 했다.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 계좌는 이미 해지했어요. 우리 관계처럼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걸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절망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카페를 나와 심호흡을 했다. 오후의 신선한 공기. 오늘 하늘은 정말 푸르고 높았다. 내 마음의 모든 짐도 다 내려놓은 것 같았다. 이번에 프랑스로 돌아올 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파리는 눈부신 황금빛 햇살과 붉은 단풍잎으로 가득한 거리로 나를 맞이했다. 나는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가벼웠다. 과거의 모든 짐을 벗어던졌다. 소송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민준과의 마지막 만남도 해야 할 말을 다하고 명확하고 단호한 마침표를 찍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다. 아버지의 지원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나는 점차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 가장 까다로운 프랑스 직원들까지도 점차 내 능력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룩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일 외에도 나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는 습관을 유지했다. 카메라는 내 동반자가 되어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해 주었다. 거리의 아기 미소부터 집 현관의 노인의 눈빛, 센 강의 눈부신 노을까지 사진 동아리에서 나는 많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 중에는 프랑스 건축가인 마티유도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와 깊은 푸른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민준처럼 화려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지적이고 따뜻하며 신사적인 매력이 있었다. 그도 나와 같은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함께 도시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찾아다녔다. 마티유는 내게 구도, 빛,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는 항상 내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나는 항상 평온하고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서두르거나 계산적이지 않았다. 그저 두 개의 공감하는 영혼이 서로를 찾은 것뿐이었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가 상처를 겪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섬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진심으로 차가워진 내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마티유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연,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내 미래에 내가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파리교회에 우리 가족이 새로 산 예쁜 집 뒤에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봄이 왔고 내가 직접 심은 장미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며 화려한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지만 나는 곧 아버지가 나와 함께 매일처럼 나무에 물을 주러 나오실 것을 알았다. 나는 캐모마일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은은한 향기가 퍼지며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상실로 가득했던 긴 여정이었다. 한때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내 인생이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겼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둠이 지나면 새벽은 오기 마련이었다. 인생은 내게서 5년의 청춘을 앗아갔지만 강인함과 자존감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내게 배신의 실체를 보여주었지만 또한 가족의 무한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나 아라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돌이켜보면 나는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버린 불쌍한 사람들로 보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공평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나는 그들도 각자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관문 벨이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마티유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튤립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가와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아주 평온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더 완벽해졌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고풍스러운 지붕 너머로 저물어가는 오후의 마지막 햇살을 함께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진실한 사랑과 항상 앞을 향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폭풍이 몰아쳐도 새벽은 다시 찬란하게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